부인의 초상입니다. 이 작품은 역사적인 초상화를 본뜬 가상 초상화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미로는 네덜란드의 실내에서처럼 환상적인 형상의 언어를 표출해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잡지 광고에 기재됐던 이 작품에는 루이자 여왕의 모습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작은 형상은 풍만한 가슴에 머리가 작고 롱 스커트를 입고 있는 여성을 연상시킵니다. 배경보다 선명하고 대조적인 색상을 한 채 여백 속에서 자리하게 되었죠. 가족들과 함께 파리에서 살기란 여의치 않았습니다. 미로는 다시 몬트로이그로 돌아와 고향집에 머물면서 가끔씩 파리를 오가곤 했습니다. 세계대전으로 화랑과도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미로의 작품을 관리해주던 파리의 갤러리에서도 더 이상 그의 작품을 취급하지 않았죠. 부모님이 계신 바르셀로나로 돌아온 즈음 미로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아주 조금 나아졌죠. 1930년대 그의 작품은 단순하고 명쾌한 넓은 기호들로 채워져 난해하지는 않았습니다. 1933년에 나온 이 작품은 콜라주 기법을 이용했지만 작은 창조물들이 형태면에서 원작의 사파와 일치하고 의미를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1933년 작품 그림. 1933년도에 발표한 구성은 콜라주 잡지에 게재되었던 대형판 시리즈물이었죠. 미로의 콜라주들은 밝은 색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미로의 가장 추상적인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죠. 평화롭게 가족들과 유복하게 지내고 있던 미로였기에 사랑의 제비에서처럼 크고 밝은 색상들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1933년과 34년 겨울에 만들어진 테피스트리 작품입니다. 1920년대 초 실을 화판에 옮겨놓는 실험작을 선보였던 미로는 구불거리는 곡선으로 그림과 글자를 이어놓았습니다. 파란색 뒷배경에 보이는 제비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또는 제비의 날갯짓이 새겨놓은 것 같군요. 사물들의 자유로운 배치는 해방과 개방성을 창조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새의 비행과 사람의 낙하를 읽어낼 수 있죠. (1934년도 10월) 작품인 화상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미로는 다소 분석적인 파스텔화를 시작합니다. 작품의 상징으로 생식기를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그의 태도는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1935년도 작품 남자의 머리입니다. 미로의 유머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군요. 실제로 가장 잔인했던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초인간적이고 단단한 모습 때문에 조각 같은 느낌마저도 드는 작품입니다. 1935년도에 완성된 밧줄과 사람 일은 콜라주로 표현된 작품입니다. 4개의 수직 형상이 4개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고 자기 손을 물고 있군요. 그 옆에 가슴을 드러낸 2 여자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을 옥죄고 다치게 하는 폭력의 상징으로서 밧줄을 표현한 것입니다. 1950년 작품 그림입니다. 밧줄에 큰 매듭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림에 3차원적 양각을 부여하면서 후에 로버트 로션버그가 그림과의 결합을 시도하는 것에 전조로 보입니다. 1936년 작품인 산더미처럼 쌓인 배설물 앞에 남자와 여자는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답답한 공간에서 캐릭터들이 서로에게 깊이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세계 대비를 통해 발작적인 충동과 반응을 표현하여 창조된 형상들이죠. 1936년에 발발한 스페인 내란 후에 미로는 파리로 돌아갔고 한 달 후 가족이 합류합니다. 이후 1940년까지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하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 호텔들을 전전해야 했죠. 잡지에 그림 대신 시를 기고하며 생활하곤 했습니다. 1937년도 작품 낡은 신발을 신은 정물입니다. 이때부터 미로가 훗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게 될 정물화 작품에 착수하게 됩니다. 미로는 빈 양주병을 신문으로 싸고 끈으로 묶었습니다. 포크를 찍어놓은 커다란 사과와 말라 비틀어진 검은 빵덩어리, 낡은 신발 한 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기까지는 5개월이 소요되었죠. 따로 스튜디오가 없어서 갤러리를 빌려 쓴 데다 누드화 작업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37년도 작품인 스페인을 구하자는 스페인의 해방을 지지하는 의도에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남자의 형상이 거대한 주먹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적들에 대한 항거의 의미를 나타낸 거죠. 1937년 작품인 자화상에서는 별을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유명한 성좌 시리즈에 대한 조짐을 엿볼 수 있죠. 그 후 노르망디 발랑 주빌에 있는 미국인 건축가 폴 넬슨의 집에 머물면서 음악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자화상 시리즈 중 단연 손꼽히는 1938년도 작품 자화상 1입니다. 나비 잎과 별이 매우 돋보이죠. 전작에서 볼 수 있었던 복잡하고 세밀한 스타일에서 벗어나 힘있고 확신에 찬 색으로 전환한 듯합니다. 1938년 작품인 아이방 꾸미기로서 마티스의 새 아이들을 위한 이 작품은 처음에 기묘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사물이 과장스레 파괴되고 위협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힘술고져 보이는 오른쪽에 동물이 있지만 근원적인 신뢰와 응집력을 보여주며 미로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1939년도 작품인 새 날개에서 떨어진 이슬이 거미집 그늘에서 잠자고 있는 로잘리를 깨우다입니다. 탈출 사다리와 함께 연작 시리즈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로는 생명력 없는 대상물에 시적인 제목을 붙여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당시 그는 작품에 몰두하며 범숙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죠. (1939년도) 작품인 탈출 사다리는 미로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당시 발발했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위협적인 사건들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의 욕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죠. 1940년의 작품 한밤중의 나이팅게일의 노래와 새벽비입니다. 앙드레 브로통은 이 작품이 성자와 같은 맥락이면서도 불가사의하게 움직이는 수학 공식처럼 서로 다른 면이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 수열의 구조처럼 상호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었죠.